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라리가 8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드리드 더비였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사실 이 경기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드리드 더비라서도 그렇지만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에게 패배하면서 현재 라리가에서 무패를 달리는 두 팀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여기다가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모두 1위 바르셀로나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양팀 모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위 바르셀로나를 추격할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이 경기 결국은 1대1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양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거든요. 라리가 전반기 경기도 그렇고 코파델레이 경기도 그렇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를 원했겠지만 막판에 앙헬 골이 없었다면은 패배할 수도 있는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에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탕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막판에 실점하면서 결국은 1대1을 기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라면 나쁘지 않은 결과지만은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무승부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경기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고 좀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특히 전반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에 집중하면서 이거 좀 지루한데? 이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실점한 다음에 공격수를 대거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고 경기가 치열하게 전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리고 후반전에 경기가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지만 저는 무언가 좀 부족한 마드리드 더비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견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베라노 씨하고 방송을 했는데 베라노 씨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막판에 골을 넣어서 너무나 짜릿한 승부였다.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경기 보면서 짜릿함을 느끼시는 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짜릿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 이렇게 하고 웃고 있었겠죠. 여하튼 마드리드 더비 굉장히 말이 많고 사건도 있었던 더비였습니다. 또용주TV가 하루 늦었지만 마드리드 더비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라리가 8라운드 최고의 빅매치가 마드리드 더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치열하게 전개는 됐지만은 지루한 감은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전은 좀 지지부진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 쪽에서는 나름대로 안정감을 보여줬지만 공격 쪽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했습니다. 셀로트가 부진하면서 왼쪽에 훌리안 알바레스, 오른쪽에 그리즈만이 나름대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레알 마드리드 수비를 흔들지는 못했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호드리고 비니시우스를 투톱으로 세워놓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몇 차례 장면을 제외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괴롭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9분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모드리치가 왼쪽에 있는 비니시우스에게 내주고 비니시우스가 크로스를 올린 것을 반대편에 있었던 밀리탕이 처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밀리탕이 한 번 터치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었는데 마르코스 요레테 맞으면서 굴절되다 보니까 얀 오블락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밀리탕의 슈팅 장면 정말 스트라이커 같은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시원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다만 그 다음에 경기가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중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경기가 중단된 다음에 다시 재개됐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변화를 꾀하면서 공격적으로 임합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 6분 하비 갈란의 로빙 패스를 앙헬 코레아가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이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XG값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28, 레알 마드리드가 0.76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쪽에 집중하면서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실점한 다음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XG값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점유율은 5대5로 보면 되겠고 슈팅 숫자도 똑같습니다. 12개씩 똑같고 유효 슈팅 숫자도 4개씩 똑같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0대1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동점골을 넣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후반 막판에 슈팅을 많이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워낙에 단단하다 보니까 중거리 슈팅을 좀 많이 시도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중거리 슈팅 4개, 레알 마드리드는 7개를 기록했죠. 결국 이 경기가 1대1로 막을 내리면서 양팀 모두 무패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라리가 8경기에서 4승 3무를 기록하게 됐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5승 3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지금 리그 40경기 무패입니다. 기존 기록은 바르셀로나가 보유하고 있죠. 리그 43경기 무패.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록을 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을 살펴볼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5-2 포메이션, 5-3-2 포메이션을 가동했을 때 공격 쪽에서의 파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쪽에 그리즈만, 셀로트, 훌리안 알바레스를 동시에 배치했고요. 셀로트가 최전방에 있대 왼쪽 라인은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즈만이 있지만 그리즈만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에 셀로트가 부진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지원이 부족하면서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특히 전반전에 왼쪽에 훌리안 알바레스의 돌파라든가 그리즈만의 연결고리를 하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지만 상대 문전에서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죠. 셀로트가 올 시즌 리그에서 한 골이에요. 훌리안 알바레스가 리그에서 2골이고요. 그런데 훌리안 알바레스는 확실히 셀타비고전 골 이후로 조금씩 살아나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훌리안 알바레스가 왼쪽 측면에서 들어오는 플레이가 뛰어나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도 기용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왼쪽 라인에 배치했을 때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로트가 터져줘야죠. 셀로트가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죠. 저는 셀로트가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끌고 다니고 부딪혀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헤더로 떨궈주고 이런 플레이는 나름대로 힘을 발휘한다고 봤는데 경기마다 기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로트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셀로트가 이 경기에서는 좀 부진했다. 그리고 로드리고 데폴이 공격 지원을 효과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물론 얀 오블락과 호세 히메네스가 버틴 수비는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왼쪽 측면으로 완전히 내려오면서 4-4-2 형태로 수비를 가동하는 모습도 있었죠. 전반전에 공격 쪽에서 위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후반전은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5-4-1 형태가 되면서 조금 더 안정감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가 실점을 허용한 다음에 경기가 중단되거든요. 그 다음에 앙헬 코레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다른 공격수들까지 투입이 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4-4-2 형태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시메오네 감독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이 순간 무패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전반전은 너무 수비적으로 나가고 전반전에 골을 못 넣고 후반전에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4-4-2 형태로 바꾸고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펼쳐서 골을 넣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이 방식이, 글쎄요, 이것이 과연 옳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름에 1억 8,500만 유로를 썼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격수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물론 믿을 수 있는 공격수라고 했던 훌리안 알바레스, 셀로트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펼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따릅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플랜 A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바페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호드리고하고 비니시우스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 밑에 주드 벨링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드 벨링엄도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고 여기다가 모드리치도 내려가면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초아메니는 좌우로 패스를 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발베르데는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격에 도움을 주거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모습 또는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르바할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수비를 커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디, 리디거, 밀리턴, 카르바할은 이제 포백 라인을 구성했는데,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4-4-2 형태,
벨링엄이 왼쪽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4-4 형태로 수비하면서 안정감을 유지하되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면서 전환 속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드리고 비니시우스를 이용하고자 노력을 했죠. 왼쪽에 비니시우스가 빠지면서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호드리고는 오른쪽에 배치돼서 오른쪽에 빠졌다가 들어오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두 명의 공격수에 대해서는 골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비니시우스는 결국 밀리탕의 골에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는 비니시우스다 이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모드리치가 1차 빌드업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주드 벨링엄이 잘하더라고요. 주드 벨링엄 잘하더라고요. 주드 벨링엄이 공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발베르데의 활약은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 레알 마드리드는 발베르데라는 엔진이 있고 발베르데는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86분이 돼서야 교체카드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수비적으로 교체카드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에 실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에서는 효과를 봤다고 보긴 어렵죠. 어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플랜 A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선수 교체를 하면서 플랜 B에서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비 갈란이 로빙 패스를 앙헬 코레아가 마무리 지었는데 두 선수 모두 교체 출전한 선수니까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플랜 A는 좋았는데 선수 교체의 효과가 미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수 교체를 단행한 다음에 추가 시간에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으니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경기 끝나고 나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역시 경기가 중단됐던 부분, 팬들이 이물질을 경기장에 던지면서 경기가 중단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물질을 투척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클럽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다. 물론 도발한 자들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전반전 우리는 올바르게 수비했다. 전반전 수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격력은 미비했거든요. 하지만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고 제대로 반격을 가하지 못했다. 공격력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동점골을 기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후반전에는 공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동점골을 기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안첼로티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심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경기가 중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행동이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았다. 요 이야기입니다. 라커룸에서 몇 가지 수정했다. 즉 경기가 중단된 가운데 라커룸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몇 가지를 수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수비적으로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실점한 것은 안타깝다. 우리는 경기를 매우 잘 통제했고 계속해서 싸웠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만든 변화를 후회하지 않는다. 자신이 수비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결국 실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죠. 1대0 상황에서 80몇 분이 된 시점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수비적으로 바꾼다는 게 그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물질 투척 소동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반 25분, 그러니까 밀리탕이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크루토아 골키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쁨을 표출했겠죠. 그러니까 크루토아 골키퍼 뒤쪽에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팬들이 이물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터, 쓰레기, 그리고 물 페트병 던지면서 경기장에 이물질이 투척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심이 일단은 경기장 관리자에게 얘기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자제해달라는 방송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팬들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물질이 계속 들어오니까 주심이 양쪽 감독과 주장을 불러서 경기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 결국 감독들과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경기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약 16분에서 17분 정도 중단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메오네 감독, 코케, 호세 히메네스는 팬들에게 가서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일부 언론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팬들이 크루토아를 향해서 욕설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판도 했다고 해요. 그 가운데 이제 밀리탕의 골이 터지니까 크루토아가 이제 제스처를 했겠죠. 그러니까 더 이제 흥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사건이 어떤 이유로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장으로 이물질을 투척하는 건 문제가 있죠.
부스케츠 페레르 주신 같은 경우에는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식 보고서 내용을 보면 64분 이물질이 경기장에 떨어졌고 라이터 3개와 물통 1통을 확인했다. 65분 경기장 방송을 통해서 자제를 요청했다. 67분 양팀의 감독과 주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기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선수들을 라커룸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17분 후 경기를 재개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구단의 보안부서는 경찰과 협력해서 관련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이미 신원이 확인됐다. 클럽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당사자를 찾아내서 규제를 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제재를 받겠죠. 무관중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경기 MVP를 뽑아야 될 텐데 이 경기 MVP는 발베르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중원에서 힘을 발휘하고 오른쪽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발베르데의 활약 때문이죠. 발베르데가 90분 출전해서 슈팅 3회, 유효 슈팅 1회를 기록했는데 저 유효 슈팅 1회가 너무 아쉬웠어요. 중거리 슈팅인데 제대로 때렸거든요. 근데 얀 오블락 골키퍼가 그걸 막아냈어.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위력적인 슈팅을 보여줬고요. 키패스도 1회 했고 패스 성공률이 92%였어요. 여기다가 태클 2회 성공했고 차단 1회, 가로차기 4회까지 진짜 경기 내내 발베르데는 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발베르데가 올 시즌 공식 10경기에서 2골 1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리그 8경기에서 1골 1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 시즌은 공격 포인트도 좀 많이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그리즈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아틀레티코의 왕은 그리즈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리즈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리즈만이 공격 쪽에서 고군분투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 경기 후반전에는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가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즈만이 프랑스 대표팀에서 은퇴를 선언했죠. 이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즌 그리즈만은 기대가 됩니다. 지난 2시즌 연속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팀 내 최다골을 기록했거든요. 올 시즌도 지금 분위기라면 팀 내 최다골을 그리즈만이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슈팅 2회를 기록했는데 유효 슈팅이 없었어요. 그 점이 좀 아쉬웠죠. 패스 성공률이 87%인데 키패스를 2개나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도 보여줬고요. 올 시즌 공식 9경기에서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리그 8경기에서는 2골 3개의 도움이죠.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그리즈만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리즈만은 대단한 선수긴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경기가 그리즈만의 라리가 500번째 경기거든요. 이 500경기에서 총 194골 그리고 81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즈만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활약만 기억을 하지만 소시에다드에서도 매우 좋았어요. 바르셀로나 시절이 아쉬움이 남지만 소시에다드 시절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 모두 합쳐서 라리가 500경기를 소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클럽 역사상 최다골을 기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골 한 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가 라리가 최다 출전 기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500경기를 소화하면서 14위 기록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10위 안에 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의 활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드리드 더비는 끝났지만은 양팀 모두 후유증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크루토와 골키퍼가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양팀 모두 우패의 가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다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고자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드리드 더비 재밌었나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후반 막판에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극장골이 터졌으니까요. 전반기 마드리드 더비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또용주TV와 함께 해주세요. 가자고!